따뜻한 물을 원하고 있답니다. 들어가려. 네, 방금까지 국방부에서 발표한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지금 한일 간의 군사 갈등으로까지 비약되고 있는 일본 초계기 저공 비행 위험 논란에 관해서 전 우리 해군 제독님, 또 청와대 위기관리 비서관을 지내신 김진영 제독님을 모시고 아주 전공법으로 과연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독님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다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국 구축함이 정말로 사격 통제 레이더를 비췄습니까? 제가 현장에 있는 데까지 다 확인해 본 결과로는 네. 사격 통제 라이더를 비치지 않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특히 국방부에서는 혹시라도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그걸 비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비태세 검열단이라는 국방부 내에 있는 그 조사기관이죠. 네. 그 기관이 현지 부대에 가서 네. 그 장비 담당자까지 다 일일이 면담하고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사격 통제 레이더를 비추지 않았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장에는 그때 우리 군함 광개토 대항함인가요? 그게 있고 또 옆에 우리 해경함도 있었죠. 3 정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안 했다고 해도 못 믿고 지금 우리 군인에게 지금 주파수 전체를 공개하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합당한 얘기인가요? 글쎄 그거는 사실상 무리죠. 당시 현장에 있는 것은 광개토 대항함과 그 다음에 해경 3봉호
두 척이 있었는데요. 이 두 척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다 돌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삼봉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샤프아이 네. 레이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함이 탐색 및 수색용으로 쓰고 있는 MW08. 물론 항해용 레이더도 95K 레이더도 돌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그 스터 180 STIR이라는 그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운용했느냐. 이 통제 레이더를 북한의 일본의 초계기에다가 그 빔을 네. 쐈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항공기에서는 많은 전자파가 들어올 겁니다. 전자파 탐지 장비에. 근데 그 중에 어느 전자파가 어느 위협 전자파인지는 그 장비상에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광개토대왕함에 그 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STIR, 스터라는 레이더의 전자파와 해경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샤프아이라는 레이더의 전자파가 같은 I밴드입니다. 네. 주파수 대역이 같다는 거죠. 네. MW08이나 다른 레이더는 또 틀린 주파수 대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초기기가 수집했다고 하는 그 전자파가 몇 시에 어느 방향에서 어떠한 전자파가 들어왔는지 그것만 밝혀주라. 그러면 그게 우리 정말 그 사격 통제 레이더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해경함에서 나온 건지 또는 다른 어떠한 레이더 건지를 확인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일본은 자기들한테 들어온 그 전자파 리스트 그거 하나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내놓고 우리 보러 전체 주파수를 다 내놔라 얘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내가 전화를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전화를 했다고 우겨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다면은 그 부재중 통화 기록이 남았을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몇 시에 부재중 통화 기록이 있었다라는 화면만 나한테 보여주면 네. 내가 그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전체 통화한 기록을 다 내놔. 아니라 그런 꼴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통화한 기록을 다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 한 가지만 서로 확인하면 되는 거를 그래서 서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일본은 지금 그 우리 그 광개토대왕함 함상 위에 네. 위협 근접 비행을 네. 했다고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상이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하다 보면 그 항공기하고 작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조우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100m, 150m 상공으로 항공기가 내려오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뭐 적대국 항공기라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충돌이 생기겠지만 네. 우방국 항공기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상호 양해가 되지 않고 네. 서로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근접해서 내려오는 거는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비행기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큰 비행기입니다. 네. 요번에 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근접 비행했다는 비행기가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네. 그 가와사키 P1이라는 항공기인데요. 네. 이 항공기 동체가 보잉 737 항공기를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큰 거네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럼 그 큰 게 150m 상공으로 날아들면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네. 심지어는 그 제트 엔진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선명하게 들릴 정도니까. 네. 뭐 쉽게 말하면 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네. 아파트 상공으로 150m 상공으로 보잉 737 여객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면은 100m 위로. 그렇죠. 네. 그 아파트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되겠군요. 그러니까 해상 초격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작은 비행기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번 그 가와사키 P1 항공기는 보잉 737 항공기를 개조한 그런 큰 항공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광개토대왕 그 초계함 건만이 아니고 또 최근에 그 이호도 부근에서도 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고요. 최근 그 1년의 일지를 보니까 거의 한 4건 가까이가 지금 한일 간에 이런 서로 긴장 대치 국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다에서 한일 간의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좀 더 이 단순한 군사상의 문제로 보지 말고 큰 관점에서 국가 이익적인 관점에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일어났던 광개토 대항함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효도 남쪽에서 이루어졌던 일본 초계기의 그 대저영함 위협 비행 사건, 네. 그다음에 중간에 있던 그 두 가지의 그 비행 사건들을 쭉 점을 이게 찍어 보면은 그게 결국은 동해 또는 저 이효도 남쪽에 네. 있는 해양 관할권에 관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자기들의 해양 영역에 대한 확고한 영역 수호 의지 내지는 영역 확대 의지 이거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그러죠. 그렇죠. EEZ. 예. 그 주변에서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네, 특히 네. 그 광개토 대항함과 일본 초계기가 있었던 그 해역은 네. 서로 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정짓지 못한 일종의 중간 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우리 시중에서는요. 지금 최근에 그 위안부 관련 판결이랄지 또 징용자 뭐 임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일본이 그에 대한 반발로 한국을 좀 뭔가 그 압박하는 그런 걸로 보는데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뭐 그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그 해양 관할권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으면서 일본은 보다 큰 전략적 차원의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지금 모든 언론부터 매달려 있는 거라는 거죠. 일본은 어차피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징용자 문제, 또 이러한 문제를 다 엮어서 하나의 일본이 더 정당성 있는 어떤 국가로서 가물어서 자기들이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해양 관할권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죠. 국제 선전전으로 그렇죠.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어떤 아베 대통령의 어떤 평화협정, 그다음에 군국주의화 이것도 있지만은 요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해양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 네. 해양 영토에 대한 확고한 그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국민적인 엄청난 반발보다는 오히려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유명한 국방 저널에서도 지금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의 지금 국제 선전전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렇죠. 측면이군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국내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국제적인 거에 대한 어떤 인용이나 이거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위협 비행에 의해서 우리가 위협을 당했다라는 한일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국제사회에다가 정당성 있게 우리도 홍보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얘기하자면은 독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독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한일 간에 지금 갈등 그렇죠. 국면이잖아요. 네. 그것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은 광개토 대항함의 그 초계 기여구에 문제가 있던 대하태 어장 자체가 독도로부터 약 한 170km 정도 네.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일본보다는 물론 더 멀지만은요. 그 결국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과 이 바다 해양 관할권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당연히 독도 문제는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독도를 하나의 섬으로 생각하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의 논리로 본자면은 독도를 일본권으로 이렇게 일본 주장대로 독도를 포함을 시키면은 저도 이 보면서 놀랐습니다만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쌓고 있는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의 면적이 독도를 한번 넘긴다고 가정하면 우리 남한 면적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의 해양이 그렇죠. 같이 넘어가는 그렇죠. 셈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놀랐어요. 예. 이 그냥 하나의 섬이고 그냥 우리 민족적 감정,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엄청난 경제적 실리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자꾸 한일 간의 양자 간의 감정 갈등 문제로만 본다고 하는 차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독도 문제를 조금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독도를 점이라고 보지 말고 네.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면서 그 영토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권적 네. 관할권 네. 거기서부터 확장되는 또 바다의 영토에 대한 네. 이 기점입니다. 기점. 그러니까 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다.
그냥 점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저 이호도 또 지금 언제든지 분쟁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죠. 네. 제주 해군기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중요성을 제일 먼저 인식하신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 정부에서 네. 우리가 앞으로의 그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그 바다로 진출해야 되는 그 중요한 관문을 우리가 미리 전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거기에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또는 러시아 극동함대라든지를 전부 다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 사업으로 제주 기지를 만든 거고요. 또 실제로 그런 면에서 이 제주 해군 기지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제주 해군 기지가 마치 한국의 구입과는 무관하게 미군에 의해서 대중국 전초 기지로서 이용당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제주 해군 기지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주 해군 기지는 사실은 그 불편해하는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불편해하는 기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평양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서 제주도 밑에 남쪽에서부터 서해로 갈라지고 동해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극동 함대는 글로 동해로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또 중국의 뭐 청도라든가 북해 함대라든 배들은 또 그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길목이죠. 그래서 그 길목인 그 거점에서 우리가 중국의 해양 전략이든지 러시아 해양 전략 또는 미국의 또는 일본의 많은 해양 세력을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장보고가 만든 청해진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꼭 그 주변 나라들의 전략지 이익 말고도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도 해양 진입로, 해양 수송로의 그렇죠. 목이 아니겠습니까? 목이죠. 예. 그걸 우리가 스스로 못 지킨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의 모든 수출입의 물동량의 99%가 바다인데 모든 바다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좀 새롭게 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그러면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그 의도는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아마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일본 아베 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한일 관계 차원도 있을 것 같고 또 보다 큰 세계 전략 차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본 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또 정당성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이번에 그 해양에서의 그 초계함 초계 비행기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동해에서의 그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 또 이호도 남쪽에서의 해양 교통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건드림으로써 일본 국민들이 자기들의 생존권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해양 영토에 대한 위협을 아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일본도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통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그 경제의 핵심인 물동량을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일본은 꼭 물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해 온 나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영토에 대한 바다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것을 국민들한테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또 신뢰를 획득할 수가 있고 국내 정치적인 이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제 군사 대국화를 꿈꾸면서 아베 정부가 이제 작년에도 발표한 방위대강이나 이런데 엄청난 그 전력 그 비용이 지금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국가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또 확보함으로써 아베가 지향하고 있는 군사 대국화로 가는 그 좋은 하나의 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국이 현재 중국의 그 해양 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해서 남진하해라든가 동진하해에서의 중국의 그 확대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데 그 억제 정책에 이미 일본은 같이 편승해 있고 또 일본은 그 해양 정책을 같이 미국과 공조함으로써
그 인도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백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이점이 그러겠군요. 따라가는 거죠. 저도 뭐 최근에 좀 자료를 보니까요. 방금 잠깐 언급하신 일본 방위계획 대강에 보니까 일본 방위계획 대강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간의 주요 그 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이라고 그래요.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는데 핵심 내용을 보니까 역시 해공군을 강화한다고 하는 게 또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유대 군사력 강화. 뭐 어찌됐든 뭔가 이유와 핑계가 있으면은 그걸 구실로 계속해서 그렇죠. 방위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하나의 소재로도 이번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문제 진행이 옛날 같았으면은 한일 간의 사전 조율에 의해서도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막 뭔가 시끄러운 이유는 지금 뭔가 지금 한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잠복되어 있는 결과겠죠. 참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2016년도에 서로 진짜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보교류협정, 소위 말하는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도 했었고요. 또 그동안 한일 간에는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협력을 잘해야 된다. 일본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군사적인 문제가 해양에서 생겼을 때 그동안 주장해온 많은 군사 협력체들이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오해를 확인하고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하기도 전에 바로 일본에서는 방위상 소위 말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언론에다가 이 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사전 조율도 없이 그렇죠.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런 어떤 감정적 대응 또는 군사적으로 정치적 대응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 싸움에 너무 어른들이 먼저 간섭을 해가지고 이걸 어른 싸움으로 비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애들끼리 생기는 어떠한 다툼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일본이 이렇게 성급하게 뭐 국방부 장관이 나서고 또는 아베 총리가 동영상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성급한 행동들이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대통령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일부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해군이 지금 일본의 그 강한 공세에 나름대로 정당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좀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을 지금 계속 우리가 오히려 조장하고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요 잠바도 지금 군에서 입던 옷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이 그걸 입고 간 것조차도 그거 너무 세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국방부 장관이 이 잠바,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잠바를 입었는데요. 그건 사실 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어느 잠바를 입었든지 뭐 일본의 방위상이 항공 잠바를 입었다고 우리가 또 입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건 일반적으로 옛날에 요즘은 없습니다. 이 옷이 옛날에 군에서 대령 이상이 되면 입었던 가죽 잠바인 것이고요. 별 큰 의미가 없고요. 일부에서는 사실 그런 우려를 많이 하죠. 이런 문제로서 한일 간의 어떠한 좀 더 역사 문제부터 해가지고 대립적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다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군사 문제가 거기하고 결부되는 거는 굉장히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그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엄연한 국익의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동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 방향을 세워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것은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별개로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어떠한 반성과 뭐 이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걸려 있는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해양 관할권, 해양 관할권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도 우리 국가도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의 99%에 가까운 모든 물동량은 바다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통 안 나는 우리나라도 바다를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해양 영토에 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양 영토를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심대한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제동님이 좀 정리해 주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로 해상 교통로에 대한 생명선으로서의 인식을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실제로 그걸 보호할 능력을 취해야 되겠다. 아까 뭐 제주 해군기지도 그런 일환이겠죠. 또 그리고 국제 이런 해양법 전문가 또 이런 국제기구 활동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해양법에 관련돼서는 이 국제법의 논리는 힘의 논리 또 여러 가지 그 관계의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기구에 우리의 전문가들을 좀 양성을 해서 우리의 그 발언을 최대한도로 설득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 여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 한일 간의 초계기 갈등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될 것이 그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양 영토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또 전문적인 식견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노력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죠? 맞습니다. 제동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